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강호구입니다. 다들 제 이름을 들으면 웃음을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방금 제 이름을 듣고 피식하셨나요? 저는 호구라는 제 이름이 정말 너무나도 싫었답니다. 왜 저희 아버지께서는 귀한 아들 이름을 호구라고 지으셔야만 했는지 참 원망도 많이 했었어요. 어린 시절에는 또 얼마나 놀림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저는 놀리기 위한 별명이 따로 필요 없는 아이였죠. 호구라는 이름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우스꽝스러웠으니 말입니다. 그런 이름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참 남에게 도움을 주고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는 게 당연하고 받지는 못하는 그런 운명이었어요. 친구들에게도 그랬고 모르는 타인에게도 그랬고, 그리고 그중 가장 잔인했던 것은 사랑하는 여인으로부터 호구 취급을 받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참 웃기지만 저는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그런 슬픈 일을 예감하지 못하고 남을 돕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19 끝 무렵에 만났던 저의 첫 여자친구는 저의 그런 모습이 좋다고 다가왔던 동창생이었습니다. 내가 왜 좋은데? 하고 당황해서 묻던 제게 그 여자애는 말했었어요. 너는 착하고 나한테 잘해주잖아. 그 말이 저에 대한 엄청난 칭찬도 아니었고 제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엄청난 고백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그 말이 듣기가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일종의 콩깍지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요? 별로 멋있지도 예쁘지도 않던 그 말에 마법이라도 걸린 건지. 그렇게 저는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조용하고 말수가 적었던 저와는 달리 학교에서 인기가 많고 남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했던 친구였어요. 저는 정반대의 성격이라 동경 아닌 동경을 했었던 건지 서로에게 더 이끌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어설프고 허접한 첫 연애는 생각보다는 꽤 길게 이어졌습니다. 저희는 서로에게 가장 잘 맞는 단짝이었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정하고 애틋한 관계였습니다. 아니, 비록 그건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지만 말이에요. 19에 만나 20살 끝 무렵까지 약 1년 정도까지만 해도 그렇게 알콩달콩 달달한 사이는 아니더라도 서로의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로 풋풋한 연애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21살에 군대 입대를 하게 되면서 세상에서 가장 오래오래 저와 함께할 것만 같았던 여자친구가 저를 떠나게 되고 말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충분히 친구로만 지낼 수 있었음에도 굳이 서로 마음을 확인하고 연인이 되기까지 가볍게 만났던 마음은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여자친구를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완전히 신뢰했어요. 저를 떠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 배신하거나 속이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말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그런 저의 굳은 믿음에 보란듯이 배신이라는 크나큰 상처를 안겨주고 말았습니다. 자대를 배치받고 첫 휴가를 받아 나왔던 그날, 저를 왈아가느며 반겨줄 줄만 알았는데 어딘가 모르게 냉랭하던 여자친구는 눈치 없는 저는 그때가 한여름이라 더워서 그러는 줄 알고 손으로 여자친구 얼굴에 부채질이나 해주고 있었어요. 냉면을 먹고 나와서 후식으로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며 길을 걷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벼랑간 걸음을 뚝 멈추며 제게 물어오더군요. 너 휴가 언제까지야? 저는 그녀가 제 짧은 휴가가 아쉬워서, 흘러가는 그 시간이 아쉬워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저만 그 시간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저는 그만 칭얼거리듯 그녀에게 말했어요. 나도 시간이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그때 그녀가 지었던 표정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징그러운 것을 본 것 마냥 저를 혐오스레 올려다보며 하던 말이 내내 상처가 되어 남았었어요. 아니, 난 그런 생각한 적 없는데?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너 휴가 언제까지냐니까? 그리고 그대로 대답만 듣고 집으로 돌아간 여자친구는 제 휴가 마지막 날까지도 내내 연락이 닿지를 않았습니다.
집 앞에도 찾아가 보고 전화도 걸어보았지만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제가 뭘 잘못한 줄로만 알고 전전긍긍하며 여자친구를 만나기 전까지 제발 휴가가 끝나지 않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리고 휴가 마지막 날, 여자친구가 드디어 전화를 받더군요. 길게 통화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일방적이었던 그 말을 끝으로 전화가 끊겨버렸기 때문입니다. 나 군대 못 기다리겠어. 나한테 잘해주는 오빠가 있어. 그 오빠는 회사도 다니고 돈도 벌고 내 마음이 그쪽으로 더 끌려. 너한테는 미안하게 됐어. 말로만 듣던 이별 통보. 고무신을 참 빨리도 거꾸로 신어준 여자친구 덕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배신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이별 통보를 받자마자 부대로 복귀해야 하는 한심한 상황이었어요. 솔직히 시간이 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녀를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백수나 다름없는 군인 신분인 나보다 직장인은 연상에게 더 마음이 끌린다는 그녀에게 더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허무하게 끊겨버린 전화기에 대고 소리 질러보고 울어도 보았지만 그런다 한들 나의 초라한 존재 자체가 부정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건 분명 이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름이 가져다준 호구라는 저주는 끝까지 풀릴 생각을 않는구나 싶어서 정말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저녁을 하면 당장 이름부터 바꿔야겠다고 다짐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호구가 호구같이 여자친구에게 차이고 다시 복귀를 하기 위해 내려가는 길. 가만히 의자에 앉아 눈을 감고 있자니 또 자꾸만 헤어진 여자친구가 했던 말들이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보다 더 억울하고 가슴 답답한 일이 세상에 없을 줄 알았어요. 흔히들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과 이별하고 나면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든다고들 하지만 전 달랐습니다. 제 세상은 무너지지 않고 그냥 제 존재 자체가 저기 저 쓰레기통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을 하염없이 지켜만 봐야 하는 괴로움이었어요. 내 세상이 쓰레기통 속이 되어버리는 그 상황에 제가 할 수 있는 오직 단 하나. 때맞추어 늦지 않게 부대에 복귀하는 것이었습니다. 괴롭다고 집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거나 술을 진탕 퍼마신다고 복귀를 하지 않으면 곧장 탈영병이 되는 신세였으니 말이에요. 그러니 찢어지는 이별의 아픔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대로 돌아가기 위한 열차에 몸을 싣는 일이었습니다. 잔인하고 끔찍한 것은 그녀가 아니라 이 나라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눈을 꼭 감고 애써 생각을 지어보려 했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가슴에 새겨진 생채기 위로 따가운 소금을 뿌려대는 격이었어요. 열차는 그날따라 만석이었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자리마다 남는 좌석 하나 없이 빼곡했어요. 답답하고 막막한 제 마음은 그 빼곡하게 들어앉은 사람들을 보고 있으니 더욱더 답답해져 왔습니다. 아마 부대로 돌아가고 나면 그 안에서는 그보다 더 답답한 마음이 들 것이라는 생각에 다가올 가까운 미래가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괴로워하는 도중 열차가 한 역에 멈추어 섰습니다. 멈추어 선 열차가 어느 역에 멈추었는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마음속에는 열차가 느리게 가는 게 더 나쁠지, 열차가 빠르게 가는 게 더 나쁠지 따위만 생각하기 바빴어요. 둘 중 어느 것도 좋을 것은 없었습니다. 더 나쁘냐, 덜 나쁘냐의 문제일 뿐이었어요. 자꾸만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막으려고 일부러 눈꺼풀을 눌러 닫은 채 열차가 출발하는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렇게 몇 분을 더 갔을까요?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제가 타고 있던 칸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는 제잘거리는 여자아이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요하고 삭막했던 한여름 만상 열차 칸의 답답함을 깨부수는 소리였어요. 아이의 그 목소리가 어찌나 청량한 탄산 음료처럼 느껴지던지 눈물을 참으려고 꾹 감고 있던 두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그리고는 시선이 자연스레 그 소리가 나던 곳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말괄량이 같은 표정을 지으며
열차를 두리번거리는 여자아이 하나와 그 아이의 손을 꼭 붙잡고 난감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만삭의 임산부가 서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입성열차를 몇 번 타보았던 적이 있었기에 저 표정과 눈빛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알 수 있었습니다. 몸은 지치고 힘든데 아이까지 있으니 목적지가 어디가 되었든 입석으로만 달려가기엔 힘이 붙일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임산부를 끌어다 제자리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여기 앉아서 가시면 됩니다. 아직 도착하려면 한참인데 말입니다. 제가 자리를 양보하자 그 임산부는 당황하며 괜찮다고 손을 가로저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손을 가로저으며 억지로 자리에 앉혀야 했어요. 저는 안 그래도 너무 답답해서 일어날 참이었습니다. 그러니 앉아서 가시면 됩니다.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 말에 마지못해 제자리에 앉은 임산부의 옆에는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낑낑거리며 엄마를 재촉하는 말괄량이 소녀가 있었습니다. 4살가량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였어요. 그 임산부는 낑낑거리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아이를 무릎에라도 앉혀보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제 마음을 뒤로 하고 그 아이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어요. 삼촌이랑 놀까? 엄마는 뱃속에 동생이 앉아있어서 힘들어. 대신 삼촌이 너 하고 싶은 놀이 다 해줄게. 그렇게 저는 달리는 열차 구석 바닥에 앉아 처음 본 4살짜리 아이와 함께 끝말잇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정말이지 시간을 보내는 행위였습니다. 이별의 아픔으로 괴로워야 할 시간에 갑자기 눈앞에 모르는 아이가 나타나 그 시간을 보내는 순간을 함께 해준 것이었습니다. 별것 아닌 단어 하나에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며 웃다가도 조용히 해야 한다고 손가락을 코와 입술 앞에 가져다 대면 그런 저를 흉내내면서 또 조용히 까르르 웃는 아이의 밝은 모습에 우울하고 괴로운 마음이 아주 조금은 진정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마음을 달랜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아이와 함께 웃고 떠들며 비록 열차 안에서 조금은 시끄럽게 구는 비매는 승객이 되었더라도 그 순간이 제게는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혼자 속으로 지금 나는 마음을 달래는 중일 뿐이라며 다독이면서 말이에요. 다른 이유도 아닌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겨 이별을 고하는 그런 여자와 더 오래 사랑하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함께 즐거웠다가 또 마지막에는 결국 그래도 저는 부대에 복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며 다시금 우울해졌지만 말이에요. 짧게나마 그리고 얕게나마 그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마음을 달랠 시간을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의 군생활은 뭐라 표현할 방법도 없습니다. 무척이나 괴로웠고 하루가 1년 같았고 기다릴 무언가가 없다는 생각에 의욕이 없었어요. 그전에는 휴가를 나가면 그녀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뭐든지 다 할 기세로 열심히 헤었었다면 이제는 휴가를 나가더라도 나를 만나줄 그녀가 없다는 사실에 아무런 욕심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시간들이 흐르고 흐르면서 자연스레 잊어갈 수 있었습니다. 제 하루 일과에서 그 여자친구를 생각할 시간은 그리 길게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고된 훈련 끝에는 언제나 시간에 맞춰 빨리빨리 해야 하는 것들 뿐이었고 틈날 때마다 찾아오는 괴로운 생각들은 그보다 더 괴로운 눈앞의 현실들로 잊을 수 있었습니다. 잊었다는 표현이 맞는 것인지 덮어두었다는 표현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더 이상 생각나지 않았으니 잊은 것이 맞는 것이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저는 어느새 누구보다도 휴가를 간절히 원하는 그저 군대에서 여자친구한테 차인 경험이 있을 뿐인 평범한 군인이 되어 군생활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녁 후에는 열심히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공부에 딱히 재능이 없었던 저였지만 아픈 상처를 딛고 더 이상 백수나 군인이 아닌 그 남자 같은 직장인 남자가 되려면 영어 공부라도 뒤늦게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두려움이 앞섰지만
사람이 막상 상황에 닥치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하면 되더라고요. 비록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스스로 이뤄내고 싶은 만큼의 점수를 받고 나니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때부터 여기저기에 이력서를 뿌리고 다녔어요. 그나마 할 줄 아는 게 영어였던 저는 그렇게 수많은 이력서 서류 면접에 탈락을 하고 나서야 한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커튼이나 이불 같은 것들을 해외로 판매하는 일이었어요. 제 바로 위의 사수가 몹시 베테랑이었기에 저는 참 배울 것이 많았습니다. 아주 큰 복이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참 꼼꼼히도 많은 것을 알려주셨었어요. 그러던 중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생애 두 번째 연애였지만 다시는 상처받지 않기 위해 처음에는 많이 방어적인 태도로 아내를 대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보듬어주고 안아주던 제 상처를 다독여주던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어떤 드라마틱한 운명적인 만남 같은 것이 없이 친구의 소개를 받아 서로를 알게 되었지만 알아가는 과정만큼은 그리고 사랑에 빠졌던 과정들만큼은 그 어느 누가 와도 부럽지 않을 만큼 저희에겐 아름다운 순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 여자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었다는 생각에 아주 많이 행복했었답니다. 서로에게 완전한 믿음을 주며 사랑을 주고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한번 깨달았기에 서로에게 신뢰를 깨트리는 행동을 하지 않는 저희의 사이가 제게는 큰 행복이었어요. 남녀 관계에 그리고 부부 관계에 있어 신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던 저였습니다. 그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상대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노력하는 고마운 아내가 있었기에 제가 감히 호구라는 별명의 저주를 깨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결혼 생활은 아주 평화로웠고 행복했지만 결혼을 한 지 6개월 만에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그만 잘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이메일을 삭제한 것도 모자라 실수를 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태연하게 회사에 다니다가 한참 뒤에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사장님께서 직접 그 거래처와 통화를 하면서 회사가 발칵 뒤집히게 된 것입니다. 고액의 거래를 작은 실수 하나로 놓쳐버린 저는 우리야 맞지 않는 것 같다. 너무 큰 손해를 봤다는 회사의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가 저 때문에 손해를 본 것은 사실이었으니까 말이에요. 그렇게 손해본 금액 때문에 제대로 된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회사에서 쫓겨나고 설상가상으로 아내 뱃속에 저희의 사랑스런 첫째가 생기게 되면서 제 발등엔 불이 떨어졌습니다.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어서 급하게 다른 일이라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회사의 건물 경비 일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회사는 이불이나 담요와 관련된 섬유 제품들을 제조하는 회사였어요. 전에 다니던 직장이 커튼이나 이불 같은 것들을 해외로 판매하던 회사였으니 비슷한 회사였습니다. 비록 제가 지원한 부분은 경비 부분이었지만 말이에요. 회사에서 제가 하는 일은 주로 회사 문 앞에서 잡상인 출입을 막거나 회사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출입을 막는 일이었습니다. 단순한 듯 보이지만 평생 직장으로 삼기엔 가족들을 생각하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그리고 비록 큰 실수를 하고 잘렸더라도 되도록이면 하던 일을 계속하고 싶었던 미련이 있어서 그 회사 건물 경비 일을 하며 새 일자리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 회사에 빈자리가 생겨도 지원할 생각이었고 다른 회사에 빈자리가 생겨도 지원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러기가 참 여의치 않았더라고요. 사람을 구하는 일이 적었을 뿐더러 그마저도 자리가 나면 나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거든요. 허접한 경력의 저를 네모난 종이 한 장에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세상이니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으면 많이 힘들 것으로 보였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평생 직장으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일자리를 찾으며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몸담고 있던 그 회사에도 그리고 제가 하는 경비일에도 최선을 다했어요. 과정이 어떠했고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누군가 저를 고용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이 감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사는 전반적으로 밝고 에너지가 넘쳤습니다. 건물을 들어서는 느낌부터가 전에 일하던 회사와는 다른 분위기가 물씬 풍겼어요. 아주 깨끗하고 맑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크고 넓은 대기업의 웅장한 로비와는 물론 비교가 되질 않았지만 늘 반짝거리는 바닥과 유리창, 서로를 향해 인사하는 직원들의 밝은 미소가 그 어느 대기업보다도 좋아 보이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간혹 오며 가며 직원들 입으로 전해 듣기에 회사 사장님이 깐깐하다고 까다롭기만 할 것 같은 이미지였지만 그것도 알고 보니 아니었더라고요. 출근하고 일주일 만에 만난 건물 청소하시는 분이 해주신 이야기를 듣고 사실을 바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아침 일찍부터 잠에서 깨어나 평소보다 조금 서둘러 나갔던 날이었어요. 회사에 도착해 근무복을 갈아입고 화장실에 갔다가 그분을 마주쳤습니다. 솔직히 저는 알아보지 못했었는데 그분은 어떻게 저를 기억하고 계셨던 건지 단번에 알아보시더라고요. 어? 아유, 혹시 나 못 알아보겠어요? 무척이나 반가운 얼굴을 하고 그렇게 저를 만난 것이 너무 기쁘다는 듯이 미처 알아보지 못해 난감해하는 제게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버스에서 길 잃은 어떤 아줌마 도와준 적 있지 않아요? 교복 입고 다니던 학생 때 말이에요. 그 아줌마가 나예요. 같이 버스에서 내려서 내가 다시 길 찾아갈 수 있게 도와줬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아이, 맞는 것 같은데 그때 그 학생. 고등학생 때 일이었어요. 주말에 어머니 심부름을 하러 같은 동네 사는 외삼촌 댁에 심부름을 가다가 버스에서 난감한 듯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 한 아주머니를 도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버스를 잘못한 것 같다며 여기가 어디냐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 아주머니께서는 멀리서 보아도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결국 저는 그분의 당황함을 진정시키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가까이 향했습니다. 저벅저벅 제가 다가가니 냅다 제 눈앞으로 종이 하나를 보여주시던 아주머니. 그곳에는 저희 동네가 아닌 낯선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고 타고 있던 그 버스는 그 주소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버스에서 내려야겠다는 생각에 그 아주머니를 모시고 아무 정거장에 급히 내린 저는 제 기억 속 버스 노선표와 정류장에 붙어있는 불친절한 노선표를 종합하여 종이에 적힌 주소로 향하는 버스를 찾아냈어요. 해당 버스가 오는 정류장까지 아주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다시 심부름을 하러 가던 길, 사양하는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고 가신 1,000원으로 사 먹었던 아이스크림이 기억납니다. 제가 그 학생이 맞는 것 같다고 그날은 무사히 잘 가셨느냐고 여쭈어 보니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셨어요. 어쩜 학생 때 얼굴 그대로야 그래. 이러니 단번에 알아볼 수밖에. 이렇게 만나서 너무 기쁘다. 나도 학생 잘 지내는지 엄청 궁금했거든. 아유, 아주 훤칠한 어른이 됐네. 글쎄 나도 많이 변했어. 아주 이 동네 버스 노선표를 달달 외우는 사람이 됐거든. 몇 년 전 그때는 미처 몰랐던 그 아주머니와의 대화를 기분 좋게 나누었습니다. 이사를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버스도 길도 온통 어려워서 힘들었다던 아주머니께서는 이제 노선표를 달달 외울 정도로 이 동네 길찾기에 도사가 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아주머니께서는 자기가 이 회사에 일을 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사장님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입이 닳도록 칭찬을 하셨습니다. 얼핏 듣기에 깐깐한 사람인 것 같았는데 아니었느냐고 여쭈었더니 아주머니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깐깐한 게 다른 이유가 없어. 다 회사 생각해서, 직원들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왜? 혹시 그런 말은 아직 못 들어봤어? 이 회사 들어온 직원들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가도 여기 들어와서 다 털어내게 된다는 이야기. 사장님이 회사 생각, 직원들 생각을 끔찍하게 생각해. 어렵게 성장한 회사야. 자기 쓸 것 안 쓰고 아껴가면서 직원들 다 챙겨주고, 이렇게 매출 잘 나와서 이사한 것도 5년이 채 안 됐어.
아유, 대단한 사람이지. 근데 아직 만나본 적이 없는 거야? 아주머니께 아직 일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니 그럼 잘 됐다며 사장님께 잘 보이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셨어요. 청결함과 단정함. 이미 입사 첫날 저를 가르치던 직원에게 들었던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의 말씀은 좀 달랐어요. 그 짧은 단어 속에 담겨 있던 회사 사장님의 참뜻을 아주머니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청결이란 말 그대로 회사의 청결을 뜻한다고 했어요. 특히나 회사 로비 청결에 신경을 많이 기울인다고 했습니다. 로비는 회사를 찾는 사람들에게 첫 이미지를 심어주는 중요한 곳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일하는 모두에게 늘 단정한 모습으로 있을 것을 늘 얘기한다고요. 아주머니의 말씀을 통해 그 뜻을 전해 들으니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납득이 되는 말들이었죠. 그리고 아주 조금이지만 갑자기 제가 하고 있는 그 단순하게 그지없다 생각했던 경비 일이 조금은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약간의 성취감을 느껴도 되겠구나. 괜히 단정한 제 모습을 거울 속에 비춰보게 되더라고요. 정말이지 작은 확률이겠지만 누군가는 저를 보고 이 회사의 이미지를 판단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온 매무새를 요리조리 살펴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주머니의 말씀처럼 단정한 직원이 되기 위해 티나지 않는 노력들을 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력서를 여기저기 넣어보아도 새 일자리는 구해지지를 않고 새로운 일 없이 지겹도록 반복된 날들이 울적해지던 어느 날의 아침이었어요. 로비에 어디서 물이 떨어지는 건지 바닥에 흐른 물방울들을 닦아내고 있는데 누군가 제게 다가와 다짜고짜 윽박을 질러대더군요. 서둘러 일어나 그 사람의 얼굴을 살피니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사실 목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누구인지 짐작이 가긴 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근래 들어 저를 계속 괴롭히던 회사 부장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간혹 마주치기라도 하면 신경질적으로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곤 했는데 경비일마저 잘리면 당장 할 일이 없었던 저는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장에게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부장은 사장 남동생이기까지 했으니까요. 사장 동생이 사장보다 더 직원들을 막대하고 부려먹으려고 하는 고약한 상황이었지만 그 누구도 그 앞에 쉽게 나서질 못했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으니 다들 함부로 사장 동생을 건드렸다가 피해를 입을까봐 몸을 사리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름 따라 또 호구짓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 속상했지만 당장 사장 동생을 잘못 건드렸다가 무슨 일이라도 나는 날엔 어렵게 구했던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집에 아내와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무리 안타까운 호구가 될지언정 꼭 참아야 했습니다. 그러려고 했는데 그날은 부장이 심해도 너무 심하더군요. 아니, 아침부터 부장이 힘들게 출근하는데 말단 직원이 그걸 보고 인사를 안 해? 어이, 당신 하는 일이 뭐야? 어? 말해봐, 말해보라고. 화를 내며 언성을 높이고 제게 반말을 하며 무시하는 것까지가 전부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도 참을만 했기에 그 정도는 충분히 견딜 수 있었기에 말이에요. 그런데 부장의 손바닥이 제 뺨으로 날아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옆통수를 툭툭 신경질적으로 치던 손이 끝내는 뺨으로와 세게 부딪히고 만 것입니다. 돌아간 고개에 사고 회로도 멈추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얻어맞은 뺨이 아픈 것보다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에 대한 걱정이 앞섰어요. 그런 제 복잡한 머릿속과는 달리 한 번 자신감을 얻은 부장은 그 나쁜 손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와, 이것 봐라. 끝까지 잘못했다, 죄송했다 소리를 안 하네. 당신 일한 지 얼마나 됐어? 어? 정신 못 차려? 제가 왜 맞아야 하는지, 왜 이 무식한 손길을 피하지도 못하고 있는 건지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두드려 맞던 한쪽 뺨과 귓방망이는 이미 얼얼하게 열이 올랐어요.
지나가던 직원들 그 누구도 어느 하나 쉽사리 말리지 못하고 주변을 서성이기만 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이해 못하지 않기에 원망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그냥 이 순간만 지나가면 된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빨리 이 회사를 떠야겠다는 생각도 함께였고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로비로 들어오며 "야, 이 미친 자식아" 하고 호통을 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제 머리를 쳐대던 부장의 손이 허공에서 우뚝 멈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고개를 돌려 본 곳에는 입사를 하고 난 후 처음으로 마주하는 사장님이 서 계셨어요. 부장은 허공에 올리고 있던 손을 서둘러 내리며 사장님을 향해 꾸벅 인사했습니다. 화가 난 사장님의 얼굴이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분명 그 얼굴은 인자한 여성 그 자체였지만 느껴지는 분위기는 살벌했습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박 부장?" 로비를 걸어 들어오며 호통을 치던 그 목소리로 부장을 향해 또 한 번 호통을 치려던 사장님께서 옆에 서 있던 저를 보고는 한숨을 쉬며 분을 사기는 듯 했습니다. 부장은 제가 일을 똑바로 하지 않아서 교육을 하던 중이었다고 어처구니 없는 말들을 뱉어냈어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지만 당당하게 사장님의 눈을 마주하는 것으로 말없이 제 의견을 전달하려 애썼습니다. 저의 억울함을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담은 눈빛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게 괜찮으니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꼭 이야기해달라는 말을 하며 헝클어진 옷 매무새를 다듬어 주시던 사장님께서 순간 흠칫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함이 가득 묻어있던 좀 전의 표정과는 전혀 다른 표정을 하고서 말이에요. 얼떨결에 저는 그 눈을 다시 한번 빤히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장님이 제게 물었어요. "혹시 군복무 어디서 했어요?" 사장님의 시선은 어느새 제 가슴팍에 새겨진 명찰을 향해 있었습니다. 군복무를 어디서 했느냐는 말은 비슷한 또래의 남자 직원들이나 남자 상사들에게 들어보았지 어떤 나이대의 여자에게서도 들어본 적 없던 질문이라 말문이 턱 하고 막혔습니다. 그 상황에 적절한 질문도 아니었고 말이에요. 잠깐 머뭇거리던 제가 정신을 차리고 대답을 드리니 사장님께서는 충격을 받은 듯 손으로 입을 가리며 얼굴을 일그러뜨리셨습니다. 헉 하고 숨 넘어가는 그 소리가 너무 커서 직원들도 저도 함께 당황했었어요. 사장님께서는 거의 저를 끌고 가다시피 해서 회의실에 데려가 의자에 저를 앉혔습니다. 그러더니 이윽고 눈물을 펑펑 흘리며 사장님이 꺼내신 이야기는 그보다 더 놀랍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아버지가 너무 위독하셔서 급히 고향에 내려가야 할 일이 있었어요. 남편은 타지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저 혼자 만삭이 된 몸을 한 채 첫째 손을 잡고 가야 해서 힘들었어요. 여기까지 힘들게 와서 표를 구하려는데 심지어는 대구까지 가는 남은표는 전부 입석뿐이더라고요. 그 몸을 하고 4살 배기 딸 손을 잡고 어떻게 입석으로 대구까지 가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무슨 일인지 다음 열차들마저 남은 좌석이 모조리 다 입석뿐이었고 앉아서 가려면 2시간이나 후에 열차를 탈 수 있는 상황이었죠. 첫째는 이미 기차 언제 타냐고 보채기 시작했는데 홀몸도 아닌 제가 그 애를 데리고 2시간 동안이나 역에서 열차를 기다린다는 게 말이 되지를 않는 것 같아서 그리고 단 5분이라도 빨리 아버지께 가봐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입석표라도 구해서 그 열차에 오른 거였어요. 자리에 앉지를 못하니 첫째는 입이 여기까지 튀어나와 엄마 손을 잡고 짜증을 부리기 시작하고 둘째는 엄마 뱃속에서 저를 더 힘들게만 하는데 저도 몸이 몸인지라 지치고 지쳐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 한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 군인이 앉아있던 좌석에서 벌떡 일어나며 제게 자리를 양보하더라고요. 거기다 심지어 가는 내내 우리 첫째하고 어찌나 잘 놀아주던지. 제가 너무 고마워서 내리는 길에 그 군인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면서 살해하겠다고 연락처를 물었더니
그 군인이 남긴 말이 두고두고 신경 쓰였어요. 혹시 그때 무슨 말을 했었는지 기억나요? 사장님은 여전히 눈물을 훌쩍이며 제게 물어오셨습니다. 어렴풋이 그때 일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만삭의 임산부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가는 내내 엄마 손을 잡고 있던 어떤 예쁜 꼬마 아이와 놀아주었던 일이 말입니다. 사실 그때 그 임산부에게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나질 않지만 어렴풋이 그날 제가 기분이 몹시 좋지 못했다는 것이 생각나더라고요. 분명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장님께 고개를 가로저으며 잘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가는 내내 시간이 너무 길어 괴로웠는데 꼬마가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놀아주느라 힘든 일을 잠깐이나마 잊을 수 있었어요. 저한테도 좋은 일이었으니 너무 고마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우리 딸에게 인사하고 급히 자리를 피하더군요. 참 좋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돌아서는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군인이 남긴 마지막 말이 두고두고 신경 쓰이더라고요. 무슨 힘든 일이 있었느냐고 한 번은 물어봤어야 하는 건데 아휴 그러지를 못해서. 사장님이 해주신 그때 그날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그날의 기억과 감정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무척이나 힘들었던 첫 실현의 날, 그 와중에도 무의식 중에 행동이 옮겼던 제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억 속에 남아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열차 바닥에 앉아 사장님의 예쁘고 귀여운 첫째 딸과 아무런 단어들로 끝말잇기를 하며 속닥속닥 장난을 쳤던 시간은 제게도 짧지만 실현의 고통을 잊을 수 있었던 썩 괜찮은 시간이었어요. 그 이별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된 순간부터 그날의 기억들도 제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지만 말입니다. 저는 여전히 그날 있었던 제 힘든 이야기를 궁금해하시는 사장님께 사실은 여자친구한테 처음으로 차이고 나서 힘든 복귀를 하던 중이었다고, 군대에 간 저를 두고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졌었다고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제 이름이 호구라서 호구짓을 당한 모양이죠 뭐. 우스운 제 이름은 그런 상황들 속에서 늘 사람들이 피식할 수 있는 개그 소재가 되기도 했기 때문에 농담 삼아 건넨 말이었어요. 군대에 가 있는 동안 바람난 여자친구 때문에 힘들게 복귀하던 중이었다는 말이 너무 무거울 수 있으니까 웃으라고 건넨 말이었습니다. 분명 그랬는데 사장님께서는 웃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하고도 남을 생각해서 그런 배려를 했다는 말이에요? 고마워서 어떡하느냐며 늘 궁금했던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오히려 몇 배로 더 고맙고 미안해졌다며 사장님은 다시 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진지하고 근엄한 얼굴을 하고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라서 사장님을 노려보는 얼굴이 되고 말았고 말이에요. 그때 그 군인한테 너무 감동해서 남편과 상의 끝에 뱃속의 아이 이름을 그 군인 이름을 따서 지었어요. 네?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인 건지 장난을 치는 건지 구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살면서 주변에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지으려 든다면 꼭 말리자는 마음가짐으로 살아왔는데 저 때문에 호구라는 이름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 늙고 말았다는 생각에 놀라고 절망적이었어요. 깜짝 놀라 사장님을 노려보듯 소리를 지르며 되묻자 사장님은 울담한 얼굴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둘째 이름은 호수예요. 이호수. 우리 아들은 자기 이름이 좋대요. 물론 어릴 때 이름이 특이해서 별명을 만들어 놀림받았던 건 힘들었지만 지금은 자기 이름을 누가 한 번 들으면 절대로 까먹지를 않는다면서 좋아해요.
그때 그 군인의 명찰을 보지 않았더라면 아이 이름을 과연 그렇게 예쁘게 지을 수 있었을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방금처럼 그런 소리는 하지 마요. 그 이름 덕에 제가 이렇게 끝내 알아볼 수 있게 된 건데. 그러면서 사장님은 여태껏 사회에서 똑같은 그 이름을 가진 저와 비슷한 연배의 남자를 만날 때마다 군복무는 어디서 했느냐는 질문을 하며 살아오셨다고 했습니다. 군복을 입고 잔뜩 피곤하고 지친 얼굴로 선뜻 자리를 양보해 주었던 고마운 군인의 가슴팍에 달린 명찰 하나만으로 기억을 더듬고 더듬어가며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셨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내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저의 손을 잡아오셨습니다. 저는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 작은 배려였는데 상대방이 저를 이토록 오랜 시간 동안 기억해주고 있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기억 저편에 아픈 기억은 묻어두고 함께 그 순간과 만남을 반가워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사장님께서 갑자기 아참 하고 박수를 치며 다시 환한 얼굴을 하시더군요. 맞은 곳은 괜찮아요? 많이 아팠죠? 아휴, 저놈의 자식을 내가 그냥... 이대로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며 어딘가 전화를 걸어 당장 튀어오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그리고는 얼마 안가 부장이 헐레벌떡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사장님과 마주 앉아있던 저를 보고는 놀란 기색 하나도 없이 무릎을 꿇고 미안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를 건네어왔어요. 오히려 그런 당당함에 제가 더 미안할 지경이었다고나 할까요? 넙죽 무릎을 꿇은 부장님의 행동이 당황스러웠던 말단 직원인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켜보던 사장님께서는 저를 또 한 번 더 놀라게 하셨어요. 부장아, 네 내일부터 회사 나오지 마라. 내는 인간 말종하고는 일 못한다. 자연스레 섞여있는 대구 사투리와 부장님을 향한 냉정하고도 무서운 말투와 표정이 조금은 속 시원하기도 했고 말입니다. 누나야, 내가 잘못했다 하고 사장님께 빌고 비는 부장님을 보며 속으로는 그래도 친동생인데 진짜 자르지는 않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이 정도 사과를 받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다음날부터 회사에서 부장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사무실엔 이미 부장님의 책상마저 치워졌다고 하더군요. 며칠 후에야 용기 내어 사장님께 부장님을 정말 자르신 거냐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제게 회사 사무실 직원으로의 재입사를 제안하셨어요. 강씨 원래 하시던 일이 이쪽 분야였다면서요? 미안해요. 알아보려고 알아본 건 아니고 물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먼저 이야기 안 할 것 같아서 내가 답답해서 물어봤어요. 좋은 직책에 좋은 책상을 주지는 못하더라도 함께 머리 맞대고 일하면서 좋은 인연을 만들어갔으면 해서. 마침 같은 분야에서 일을 했었고 또 경비를 하며 일자리를 찾고 있던 저였기에 사장님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사양하면서 제 스스로의 체면만 생각하기엔 가족 생각을 먼저 해야 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고 부담스러웠던 사무실에서의 생활이 쭉 끊김없이 이어져 온 것도 어느덧 수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지난 지금은 제가 어느덧 그 회사의 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직도 가끔은 사람들이 저를 부르는 부장님 하는 소리들이 부끄럽고 부담스러울 때가 종종 있지만 어렸을 땐 나쁜 어른들을 보면 나는 절대 저런 어른이 되지 말아야지 했던 것처럼 예전 그 부장님을 보며 나는 절대 나중에 저런 상사는 되지 말아야지 했던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어 기쁜 마음이 더 큽니다. 할 줄 아는 것도 많이 없었고 저보다 더 어리고 똑똑한 친구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안고 가주셨던 사장님이 계셨기에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장님 역시 그렇게 성공하시기까지 수많은 노력 속에 회사를 아끼고 직원을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저희 사장님의 사원처럼 직원과 회사를 아끼는 그런 직원이 되기 위해 백발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직원들은 저를 보며 대단하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긴 시간 동안 한 회사에 몸을 담고 진심을 다해 일할 수 있는 것이 요즘 사람들에게는 흔한 일이 아니니까요. 누군가의 시선에서 보면 이런 저의 행동이 조금은 징그러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만큼 마음에 맞는 회사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고, 좋으신 사장님, 솔직하고 맑은 직원들이 서로를 밀고 이끌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수년 전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저의 작은 배려를 잊지 않고 마음속에 품어주셨던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덕분에 저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행복 속에서 세월을 보냈고, 이제 더 행복한 미래로 나아갑니다. 요즘도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다 자리를 양보하고는 합니다. 별 생각 없이 했던 작은 배려들이 이제 제게는 하나의 재미있는, 의미 있는 행동이 되었어요. 작고 사소한 것부터 더 많이 베풀고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